네, 이번 시간에는 성불평등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2쪽입니다. 성불평등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는 지위, 권력, 위신 등에서 차별을 겪게 되는 현상을 성불평등이라고 하죠. 한국 사회에서 성불평등이 많이 심했었는데 점점 이제 개선되어 가고 있죠. 예전에는 아들과 딸의 상속 비율도 달랐었고, 또 이제 호주제를 통해서 이제 여성이 시집을 가면 자기 남편 집안으로 호적이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서류에 있어서의 성불평등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호주제도 폐지가 되고, 또 지금은 이제 자기가 원하면 자식의 성을 이제 엄마 성을 따라갈 수도 있게 하고 하는 어떤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성평등은 많이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 성불평등이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현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탐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밑에 자료 수첩 보면 성불평등 지수와 성격차 지수가 있다.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불평등 지수와 성격차 지수가 서로 포함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점수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예, 사실 부끄럽죠. 여기 보면 성격차 지수에 보면 여성의 경제 참여, 기회, 교육 수준, 건강과 생존, 여성의 정치적 권한 이 4개 부분에서 측정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낮은 이슬람권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점수가 나온대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성간 격차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빨리 이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러한 성불평등은 왜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방식의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불평등을 분석하는 방식은 이제 기존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성불평등 현상을 바라보아도 되고요. 이제 성불평등을 탐구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발전한 페미니즘이라는 학문이 다양한 사조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주의 페미니즘, 막스주의 페미니즘, 그다음 급진주의 페미니즘 그런 여러 가지 사조들의 발전에 따라서 이 성불평등 현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그 이론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페미니즘의 사조들에 대해서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성불평등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을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불평등을 가치규범 체계의 혼란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래서 이제 전통사회에서의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것이 산업사회로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남성에게 맞는 성역할, 여성에게 맞는 성역할을 다시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거 약간 좀 예전에 배웠던 뭐죠? 아노미? 그거랑도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가치규범 체계의 혼란 때문에 성불평등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보는 이걸 이제 문화 원인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명칭까지는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둘째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가 성불평등의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발전하고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그런 경제적인 어떤 위치를 남성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고 여기 나오죠? 남성들은 출산과 양육에 책임이 없으므로 그런 경제적인 요소를 가지게 되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어떤 양육에 집중하게 된 결과 경제적인 요소, 즉 돈과 관련해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좀 성불평등을 자본주의의 발전의 맥락과 연결해서 보는 성불평등. 이거를 이제 경제원인론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명칭은 알아둘 필요가 없고요.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이제 그 현대의 많은 페미니즘
계열에서 새로이, 어떻게 보면 새로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부장제라는 개념이에요. 가부장제. 그래서 가부장제 이 개념이 중요해서 옆에 설명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좁은 의미의 가부장제는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가족제도가 원래 가부장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가족 구성원에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아버지가 식탁의 가장 중앙에 앉잖아요. 그게 이제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집에서의 모습, 사적인 영역에서의 모습이 공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회적인 영역, 국가적인 영역 범위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 가부장제는 개인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연소자 여자들에 대한 남자의 지배를 제도화하여서 사회의 주요 제도의 권력을 남자가 가지고 여자가 그 권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체계를 넓은 의미의 가부장제라고 합니다. 그러한 가부장제의 거대한 구조 속에 물론 여성이 한두 명씩 들어가기는 해요. 여성이 어떨 경우에는 장관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 여성이 대통령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부장제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관료 조직들, 행정부 조직들이 거대하게는 남성 권력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부장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조차도 가부장적 리더십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견지하는 사람들은 가부장제의 운영 방식에 주목한다. 가부장제적 성별 분업 체계에서 여자의 위치는 집안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규정되고 그걸 규정하는 사람은 바로 남성 권력, 가부장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뭐 이걸 굳이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구분을 하자면 둘째, 셋째는 갈등론에 좀 가까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건 기능론에 좀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죠? 그래서 성불평등이 이러한 원인 때문에 나타났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알파골과 유리천장에 대한 개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리천장은요, 내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이지는 않는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게 된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이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이 1986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처음 사용된 개념이래요. 어떤 기자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글래스 세일링이 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을 비유적으로 썼는데 표현이 너무 좋은 나머지 이제 학자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일반 명사처럼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여성의 사회적 성공을 막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를 진출하는데 그 여성들을 보면요 어느 시점부터는 승진이 안 돼요. 그래서 주요 그 대기업들 30대 대기업들의 고위 임원들은 거의 다 남자예요. 여자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정치인들 요즘에는 이제 비례대표제가 늘어나면서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5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국회의원의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과거에는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그런 정치인들이 여성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조직들 있죠? 검찰이나 그다음에 군인들이나 그런 경찰이나 이런 조직들 가면 고위직의 여성들이 앉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게 바로 여성이 유리천장에 막혀서 이제 승진의 길이 막혔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유리천장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들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파골로 설명하고 있어요. 젊은 여성 중 학업, 운동, 리더십 등 다방면에서 남학성을 능가하면서 높은 성취욕과 자신감을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알파골들이 유리천장에 흠집을 내기 시작해서
언젠가 유리천장이 완전히 깨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날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리천장과 알파골에 대한 개념도 설명을 드렸고요. 성불평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